한국은 과감하게 글로벌에서 거의 몇 안 되는 재정을 투입한 국가입니다.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이 결정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 보면 내국인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내국인들이 들어올 때 꼭지는 아니었어요. 뭐 이런저런 빌미로 조정이 되겠지만 조정을 너무 아직까지는 두려워서는 안 될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쉽게 끝날 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과 아니면 덜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괜찮지만 나름대로 뭔가 저희 먼저 증시부터 좀 볼까요? 말씀하시죠. 오늘 국내장이요. 2,900선을 넘었습니다. 3년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저희가 2주 전에 2,600선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2주 전에 꽤 나오셔서. 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여타 국가들보다도 가장 강력한 상승세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에서 거의 몇 안 되는 재정을 투입한 국가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거대 재정. 아마 지금 보면은 초과 예산이 되게 많을 거고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재정 적자가 심해서 돈을 쓰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과감하게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풀어낸 이 유동성이 결국엔 시장을 물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풀어낸 돈이 결국 증시로 흐르게 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거는 현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갖든 이 정책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게 국회인데 국회도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의 힘이 더 강해질 거란 기대도 같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뭔가 만년 저평가됐던 이유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그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업과 관련돼서 조금 기업들이 너무 인색하다라는 의미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결국엔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거버넌스 문제, 즉 지배구조 자체가 우리나라 대기업들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업들의 지배구조 자체가 뭔가 오너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정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출자 전환이라는 거 그렇죠. 이런 돌려막기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메스가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정부들이 안 하던 이런 거버넌스마저 즉 지배구조마저 건드리는 방식으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강제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전 정권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밸류업 얘기를 했고 그 자율성 때문에 금융주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폭넓게 확대가 되고 거기다가 약간은 그래도 조금 강제성이 대함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전보다 다른 점수를 줘야 되는 건 맞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예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가려는 거네요. 그렇죠. 일본도 약간 강제성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또 처음에 이제 우리 전 정권에서 얘기할 때 밸류업은 좋은데 너무 자율에만 맡기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를 보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법 개정이나 그렇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증시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렇죠. 이게 장기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고 그걸 의회 힘이 있어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고 거기에다 밸류업을 다른 국가들이 이미 돼 있는 거지만 우리 안 돼 있는 거를 거버넌스까지 건드리면서 나름대로 그쵸 강제성까지 부여한다라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한테도 그 어필이 매력이 좀 먹힌 것 같거든요. 지금 외국인들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거의 뭐 하루 평균 1조 정도씩 지금 6월달 이후로 사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역시나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이미 외국계 여러 군데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런 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한국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이 결정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도 세력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많이 희석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외국인이 얼마나 사줄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달러 약세 국면까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환차익을 보기도 되게 괜찮은 거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못 봤었던 것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2000년대 초반이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이란 국가가 처음으로 가치 투자자가
생겼었던 때가 그때 써 있었어요. 자, 저보다 선배님이셨었던 네. 굉장히 많은 증권사 분들은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한 자질이나 능력이 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치 투자가 불가능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엉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나쁘다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IMF도 있고 막 그 외환위기 터지고 네.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부실이 많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분식회계 이런 게 맞습니다. 일상화였다는 일상화돼 거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니 금융 뭐 후진국이었네요. 후진국이었었죠. 실제로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실은 뭐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다라는 건 거의 자살행위에 가까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뭐 나중에 네. 뭐 실적도 하나도 안 맞고 본인들 마음대로라 사실 이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추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던 건데 우리가 금융위기,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IMF는 겪고 나서 네. 이게 전부 다 클린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부터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ABN 암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국인들은 단 한 번도 그동안 밸류업이라는 걸, 그러니까 네. 기업에 대한 가치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이 그래서 한국이 처음으로 가치 투자자가 처음으로 제대로 뭔가 제 실력을 발휘한 데가 그때였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전 대학들의 투자 동아리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 저 때는 대학 동아리, 투자 동아리라는 게 없었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쫙 올라갈 때 국민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에이 뭐 애써 무시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회사에 있었을 때 그 외국인들이 돈을 맡겼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6억 맡겼던 애가 4, 5년 동안 있다 나갈 때는 300억을 찾아갔던 기억이 전 지금도 나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이 수십 배씩 오르는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서도 나온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랬었던 거예요. 그러면 밸류업이라는 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난해 우리가 밸류업이라는 걸 처음으로 일단은 강제성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도 될 수 있겠구나 걸 봤는데 그렇죠. 뭔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국인 분들이 너무 점수를 낮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조금 더 강하게 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거기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풀렸고, 네. 그렇죠? 거기다 정책의 힘도 강하다라고 본다라면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장에서 전체 수급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팔고 있고 예. 외국인들만 사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네.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국 증시 매수에 좀 더 적극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보통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 보면 내국인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네. 그럼 내국인들이 들어올 때 꼭지는 아니었어요. 아. 그럼 누가 올 때 들어올 때 꼭지였느냐? 그 내국인들 말고 또 다른 내국인들. 그러니까 내국인들 중에서도 지금 그래도 시장에 잘 투자를 하고 네. 계시고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래도 조금은 이런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또 생각을 바꿔 주셔가지고 네. 또 잘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말고 지금 주식을 잘 안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안 하다가 야, 한국 시장이 그렇게 좋아져? 네. 야,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럴 때가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의 마침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전까지는 지금 계신 분들이 설사 아직은 동참을 네. 못하다 하셨더라도 뭐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볼 때 꼭지일 가능성보다는 그 뒤에 내가 아닌데 내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친구들은 별로 주식을 했던 분들이 아니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들조차 뭔가 생각을 바꾼다라면 그때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이 거의 목에 차는 그런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그럼요. 시장도 맞습니다. 더 올라갈 룸이 있고 외국인들도 더 살 수가 있고 단기 그렇게 좀 과열인 것하고 네. 시장이 끝났나 하고는 저는 다르죠. 다른 모습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뭐 사실 뭐 하반기에 가면 저는 해외 시장도 뭐 지난번에 네. 나와서도 일부 뭐 조정 구간이 있다고 해도 잘 비중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지난 3월인가에는 미국 시장은 그래도 하반기부터 뭔가 버블이 시작될 수도 있을 네.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렸었는데 그 뷰가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조짐들이 계속해서 좀 더 구체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에서도 AI 같은 게 이런 게 되게 좋아진다거나 네. 그러면 되게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돕는 해외적인 여건들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쉽게 끝날 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어쨌거나 재정적으로 전 세계 1등으로 돈이 풀리고 또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온 이 상황에서 혹시 변수가 될 만한 건 어떤 거를 보고 계십니까? 사실 변수라는 것보다도 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있지만
이게 정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해외 변수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과 아니면 덜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나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괜찮지만 나름대로 그래서 뭔가 해외 쪽으로 뭔가 포지션이 굉장히 커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업사이드를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국내용인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점은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쪽보다는 수출도 함께 할 수 있는 기업들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수출도 하는데 밸류업도 더 한다면 더 좋겠죠. 이렇게 이제 융합되는 기업들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정부가 이런 것들 하면 큰 기업들이 보통 성의를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을 리스트해 보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정책 나오니까 배당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배당을 하더라도 우리가 배당을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배당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배당을 받아도 문제인 게 세금 문제가 되게 커요. 그냥 세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세금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의료보험료가 진짜 폭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들 받는 데 대한 이득보다는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내는 금액이 더 많다. 그럼요. 내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세무사분들도 그 구간별로 해서 그래서 일정 부분 자산을 맡기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금융종합소득과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래서 뭐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리과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뭐 분리과세가 된다면 그런 우려가 없어지니 사실 배당을 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서 100% 일반적이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선주라는 게 배당을 더 주는 거고 의결권이 없지만 그거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국이라는 국가도 조금 더 시간을 지나서 좋은 기업들이 배당을 조금만 의미 있게 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과 관련해서 종합소득과 관련한 이슈가 없어진다면 우선주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보통 이제 우선주는 그 강세장의 가장 끝물에 오르는 주식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정말 통과가 되는 그건 다른 거죠. 다른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이전에 우선주가 끝물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오를 게 없으니 이거라도 올라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보통은 우선주가 더 오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았던 거고 이젠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먼저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꽤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뭔가 본주하고 우선주하고 괴리가 굉장히 커져 있는 것들 근데 우리가 좀 거래할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되겠죠. 사실 지난 얘기지만 우리가 현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지수가 오를 거니 그런 거니 많이 똑같이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던 것처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고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놓는 분들이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수혜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 증시 쪽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서학개미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부 외국인 투자 이익에 이른바 복수세를 부과하는 걸 추진하겠다. 하원을 통과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의도하는 생각하게 달러화 자체가 너무 강세로 가고 있는 건데 이 달러가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강세로 간 건데 이 이면에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늘리는 해외 투자는 어디죠? 미국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기금이라는 걸 해봤지만 기금이라는 거 운영을 해봤지만 기금은 우리가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채권 몇 %, 주식 몇 %, 대체 투자 몇 %, 주식 내에서도 해외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이런 걸 나누고 그 중에서도 또 뭐 액티브냐 아니냐 많이 나누는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해외 쪽에 대한 비중이 계속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미국 우리도 그렇지만 똑같은 주식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요즘 최근에 많이 느끼시잖아요. 투자자분들도 요즘 해외 주식 옛날보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지난해부터. 그럼 이렇게 많은 돈들이 전부 다 달러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도 자기 실력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달러가 고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민을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 실현 가능한지는 하원 통과됐다고 꼭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식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채권에 대한 문제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채권에 대한 비중이 더 높으니까 네. 그럼 미 국채를 또 아무도 안 사준다라면 미국이 재정 적자를 낼 수도 없고 트럼프가 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도 하는 게 되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실현 가능성은 아직 낮다. 그렇죠. 이 정도로 보면 그래서 되는 이번에도 아마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이번에 그 환율과 관련된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가 조사 대상국에 이렇게 또 관찰 대상국에 네. 오른 것도 이런 의미예요. 특히 거기서 국민연금을 꼭 거론했거든요. 아. 그 의미는 뭐냐면 야 너희들이 이거 너무 미국 투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환율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제가 보기엔 분명히 이거를 우리가 저기 무역할 때 협상 카드로 쓰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거죠. 왜? 지난해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글로벌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쏠려들었어요. 우리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전 세계 왜 AI는 미국이 제일 잘했으니까 그렇죠? 거기다 트럼프 좋아서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 정시가 또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자금이 다 들어갔었다고요. 그러니 달러가 약세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연말 보시면 달러가 엄청 강세였죠. 네. 우리나라 원화가 그때 1,400원대 중후반까지 가서 뭐 1,500원 위험한 간다, 그렇죠. 막 이런 이야기 그런 얘기가 했었어요. 나왔을 네. 정도로 달러가 강세였으니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어디 알고리즘 타서 맛집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웨이팅이 너무 많아지면 주인도 이제 맞습니다. 그만 오라고 하는 맞습니다. 약간 그런 걸로 사례라고 보면 되는 보시면 거죠. 됩니다. 아주 예. 비유가 적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쪽 이슈를 조금 더 보고 싶은데요. 관세, 국채 등에 네.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한 달 동안은 4.5% 내외에서 거의 네. 변동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을 게 맞는 게 네. 문제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채권 자경단이라고 불리는 채권 투기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얘기 안에는 조만간 한 번쯤은 채권 금리가 위로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4.5보다는 위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본 거고 저는 그게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7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면 네. 보편 관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편 관세 10%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연기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10% 보편 관세가 부과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보편 관세라는 것과 일반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1, 2, 3월 달에 미국은 선주문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들여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재고를 4월에다 소진을 했어요. 그러면 5월부터는 이제 이 보편 관세 10%가 부과된 우리가 상호관세는 연기가 됐으니까 10% 보편 관세가 부과된 물건들이 이제는 시장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하는 게 5월 달부터였거든요. 근데 5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고 유가가 내려서 오늘 밤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번 달이 아니라면 다음 달이라도 제가 볼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생각보다 위로 올리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미 국채 금리도 여기에 연동돼서 제가 볼 땐 현 수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여지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올해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상반기 안에 올 수 있는 조정의 빌미가 아니겠느냐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오늘 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될 수 있고 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빌미를 줄 것 같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 조정받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게 뭐 추세 하락이나 방향성 전환을 예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뭐 흔들림 정도로만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방향성이 되려면 이번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면 안 돼요. 자, 이번에 만약에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조정 요인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퀀트 펀드들 또는 그러니까 프로그램된 펀드들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미국은 ETF 또는 헤지 펀드 또는 우리가 CTA 펀드라고 해서 이걸 시제 추종 펀드라고 하는데 이런 펀드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조건이 형성되면 주식을 팔아라인데 그 조건 중에는 미국제 10년물도 있어요. 미국제가 4.7에서 4.8 이상으로 올라서면 주식을 다 내다버려 이런 게 있거든요. 트리거가 돼서 조정 요인이 되는데 이게 추세냐 아닐 거냐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10% 그 국민주체가 아니고요. 연준이 보는 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냐 여부예요. 그렇죠? 그래 이렇게 오른 물가가 길게 봐서
1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물가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요인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연준이 그럼 올해 예. 원래 보통 금리 2번 내리는 걸로 컨센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도 물 건너가기 아닙니다. 될 수가 있는 반대입니다. 거죠. 반대입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제가 볼 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의외로 그 정도로. 그러면 그거는 그 하락은 제가 볼 때 추세 하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야 되는 하락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일부 조정을 받고 또 그 물가 때문에 경기가 일부 식는다라면 저는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에 대한 말씀은 전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는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도 며칠 전에 우리 하는 총재하고 같이 했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기억하시죠?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시카고 연은에 있었던 시카고 연은 총재도 그렇죠? 관세만 일정 부분 좀 여기서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라면 나름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가 현재 추세임을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도 제롬 파월 의장 대신 스콧 베센트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남았죠. 내년 5월 그냥 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것 중에서 지켜진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진짜 여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건 분명하죠. 근데 트럼프도 뭘 아냐면 금리를 인하하려면 현재 있는 관세가 지속되면 인하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압박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반기 안에 현재 취해지고 있는 관세 조치가 상당 부분 내가 무역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얻어내면 다 하겠다라는 의미가 돼 있는 거고 그게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거든요. 중국만 빼고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트럼프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암시하는 거 아닌가라고 우회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이유를 찾기 위함일 텐데요. 대표님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갈까요? 저는 올해 시장이 참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빌미로 조정이 되겠지만 그 조정을 너무 아직까지는 두려워서는 안 될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확하게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또 미국이 나아가줘서 여전히 성장 방향이 있거든요. 그 방향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또 그 정책 중에서 실제로 돈이 되고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단기 테마성일 것들이 있는데 단기 테마성일 것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여하는 건 제가 볼 땐 너무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제가 볼 땐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